네, 안녕하세요. 서울시 공공보건의료 재단 대표이사 김창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강의를 언제 어떤 상황에서 접하시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강의를 촬영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코로나19 상황은 가히 마지막 발악을 하듯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루에 신규 확진자만 15만 명에 육박하는 수준이니까요. 다행히 오미크론 변이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서 치명률은 좀 낮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전파력은 최고 수준으로 확장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접하실 무렵에는 코로나19가 상황이 좀 잠잠해지고 또 위드 코로나의 논의가 본격화되는 그런 시점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위드 코로나이지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얘기는 아직 할 단계가 아니라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시점에서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과 우리 사회가 고통을 받아왔는데 그런 점들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다음번에 재난 그리고 감염병과 같은 대응을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교훈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코로나19를 바라보고 평가하는 데 있어서 건강안보, 인간안보라는 개념이 매우 유용하고 우리에게 주는 함의가 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제목을 코로나19와 건강안보, 인간안보로 잡아봤습니다. 네, 이번 강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우선 코로나19의 경험에서 우리가 읽어내야 할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정리해 보고 코로나19가 어떻게 재난으로 발전했는지를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건강재난의 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방안, 그리고 그와 연결해서 건강서울에 대한 전략을 제시해 보는 것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또 다른 감염병, 또 다른 팬데믹이 곧 우리를 다시 찾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점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000년 이후의 상황만 보더라도 그림에서 보시는 바처럼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그리고 한국에서만 있었습니다만 2015년에 메르스, 그리고 2014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일부 국가들 사이에서의 에볼라 바이러스가 있었고요. 그리고 2019년, 20년을 거치면서 코로나가 전 세계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왼쪽의 그림에서 보시자면 앞으로의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해 보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그 여러 팬데믹, 감염병의 사례들을 정리를 해보면서 지금까지 발생했던 여러 가지 경향들을 정리해 봤을 때 곧 또 다른 팬데믹이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빠른 시기에 찾아올 것이며 그때는 심각성이 더 강한, 그래서 사망자가 더 많은 그런 감염병이 찾아올 것이다 라는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전달하는 두 번째 메시지는 팬데믹이 한 번 휩쓸고 지나가면 세상도 사회도 변하게 된다는 것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패스트는 봉건주의적 사회 경제 질서의 몰락을 과속화했고 콜레라는 상하수도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도시 개발의 위생 개념을 더했습니다. 스페인 독감은 세계 경제 대공황과 주택 구조의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코로나19는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까요? 그것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코로나19가 기후위기와 환경 파괴가 팬데믹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인식이 강해졌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러한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해서 비대면 기술이 우리 생활의 일부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세 번째 메시지는 인간 안보라는 개념으로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팬데믹과 같은 그런 이제 건강의 재난은 경제, 사회, 공동체 등 사회 전반의 위기를 몰고 오는 인간 안보의 위기, 인간 사회에 대한 위기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제는 사람들을 위한 안전 보장, 인간 안보라는 문제를 최고의 정책적인 과제, 책무성의 핵심으로 인식을 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인간 안보라는 말이 굉장히 좀 낯설게 들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개념은 1994 년에 UNDP에서 제시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냉전 시대가 종식되고 나서 유엔이 각 국가의 정부에게 이제는 개인 그리고 인간을 중심으로 한 안보의 개념을 가지고 그것을 정책의 주 목적에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제안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인간 안보에 대한 것을 이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7개의 개념으로 하위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경제 안보, 식량 안보, 환경 안보, 개인 안보, 공동체 안보, 정치 안보, 그리고 건강 안보 이렇게 7개가 되는 것인데요. 이번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이 인간 안보의 하위 개념 이 7가지가 같은 위상에 놓여져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겁니다. 이번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이 발생하게 되면서 건강 안보가 중심에 서면서 다른 경제 안보라든지 정치 안보, 사회 안보, 식량 안보 이와 같은 다른 문제들의 핵심으로 등장하고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리 잡게 되더라. 그런 점에서 인간 안보의 핵심적인 문제는 건강 안보의 문제가 되더라라고 하는 것을 이번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제시해 준 그런 또 다른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건 결국 이 재난이었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그 메시지를 찾아냈던 것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먼저 코로나19가 왜 재난이 되었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사회는 어느 순간이든 위기와 위협의 요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회적 취약점과 결합을 해서 이 위기가 사회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 수준의 이상으로 피해가 발생하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재난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재난 발생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다 일반화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틀이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의 화면에서 보시는 이 그림은 WHO가 그 재난과 응급의료를 연결해서 설명할 때 사용했던 그런 그림인데요. 이 그림에서 보시자면 이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자드, 재난을 발생시키는 어떤 그 방아쇠가 되는 단초가 되는 그런 이제 사건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것과 vulnerability, 사회적 취약성이라고 하는 2가지 문제가 결합할 때 재난으로 폭발하더라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하자드 그러니까 재난을 발생시키는 이런 요인에는 지진, 폭풍, 홍수, 화산 폭발, 가뭄, 감염병 이런 이제 자연적인 요인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전쟁, 종교나 인종의 갈등, 그리고 경제 위기, 원자력 이런 거와 같은 사회적인 원인도 이제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빈곤이나 사회적 불평등, 갈등, 공공인프라의 부족, 도시화, 취약인구의 증가 이런 사회적 취약성이라는 문제하고 결합하게 되면 피해가 대규모로 확산이 되고 재난이 된다. 이런 것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번 코로나19 상황도 여러분이 한번 되돌아보신다면 이런 틀로 충분히 설명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코로나19가 재난으로 발전하게 된 첫 번째 위의 요인으로 우리는 기후의 위기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무분별한 인간의 경제 활동으로 인해서 자연이 파괴되고 기온이 상승하면서 홍수, 폭염, 감염병 등과 같은 기후 위기가
인간 사회를 위협하는 상황에 이제 놓이게 되었습니다. 관련해서 보면 WHO 세계보건기구는 지구 기온이 1도 상승하면 감염병 발생이 4.7% 증가할 수 있다. 그리고 지구 기온이 산업화 이전에 비해서 1.5도 더 높아지면 폭염이 8배에서 9배 정도 증가할 것이다 라고 경고한 바도 있습니다. 코로나19도 같은 배경에서 발생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온 상승의 원인이 된 인간의 무분별한 자연 파괴 행위가 동물을 숙주로 삼던 바이러스에게 새로운 숙주를 찾아서 인간 사회에게 왔던 것으로, 그래서 팬데믹이 발생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바이러스의 이동뿐만이 아니라 폭염과 태풍, 홍수, 이와 같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직접 앗아갈 수 있는 무서운 재난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활동의 결과물로 인간이 발전시킨 과학기술의 문제도 재난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짚어봐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원전 사고와 신무기를 활용한 전쟁과 관련한 것입니다. 기후위기를 몰고 온 탄소 경제의 문제도 그렇고, 해킹이나 정보 유출과 같은 단 한 번의 사고만으로 엄청난 피해를 불러올 수 있는 정보화 사회의 진행, 이런 것도 편리하지만 다른 한편에선 우리 사회에 재난을 가져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 재난의 토대가 되고 있는 사회적 취약성의 문제도 우리가 진지하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보자면 인구 구조가 급변해서 인구가 감소하고 지역이 소멸하고 고령 인구가 증가하는 이러한 사회적 대응력을 약화시키고 취약계층의 확대를 불러오는 이런 인구 구조의 문제를 짚어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비록 작은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큰 규모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그 주의를 두어야 할 그런 문제일 것입니다. 두 번째 사회적 취약성으로 짚어봐야 될 것은 사회 경제적 변화와 관련한 취약성입니다. 플랫폼 노동, 비대면 노동, 정보화 사회, 이런 것들이 노동시장의 유동성과 불안정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사회적 취약성을 더 키우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일자리 불안정으로 소득 확보가 어려워지고 소득의 격차가 커지고, 이렇게 되면 재난에 대응하는 능력의 차이도 함께 커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근의 플랫폼 노동이나 정보화에 기반한 4차 산업혁명 등 일자리 변화, 고용의 변화, 소득 분배 방식의 변화, 이런 것에 대해서 20세기형 소득보장제도, 20세기형 사회보장제도가 뒤따라가지 못하면서 사회적 불평등이 더 커지는 문제도 우리가 좀 진지하게 다뤄야 할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장치가 부족해서 이번 코로나19의 피해를 키우는데 영향을 미쳤다는 점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그런 문제입니다. 위기와 재난에 대응하는 정부의 거버넌스, 사회적 거버넌스, 공공 거버넌스, 이것이 취약하게 되면 전체적인 사회의 대응력을 약화시켜서 재난을 더 크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번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보더라도 이와 같은 점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위기와 재난 대응에 필수적인 공공자원, 특히 공공의료를 확보하기 위한 그동안의 투자가 미흡했던 점, 국가 간 봉쇄나 입국 제한, 백신 확보를 위해서 국가 간의 자국 이기주의가 아주 팽배했던 점, 그리고 시민의 참여나 지역사회의 자율성 부여, 이런 것에 대해서 소극적이었던 중앙정부의 태도, 이런 것들도 위기와 재난을 재생산하고 피해를 키우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지적될 수밖에 없고 부인하기 어려운 그런 점이라고 봅니다. 이상을 종합해서 보자면 코로나19가 재난에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 인구 구조와 관련한 위험,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코로나19의 재난을 초래하게 된 전체적인 배경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위기들이, 이와 같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같은 배경을 두고 또 다른 재난이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라는 것을 이 그림은 또한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이것을 위해, 이런 대답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건강재난에 강한 도시 만들기를 시도해야 된다고 계획하고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불행하게도 인간은 재난을 예측하지 못합니다. 현재 인류가 가지고 있는 지식, 정보, 기술만으로는 언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어떤 규모의 재난이 발생할 것이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예측하는 기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흐름을 보자면 재난이 발생한 이후의 대응, 그리고 복구와 회복을 거쳐서 다음의 재난을 예방하고 대비하는 활동의 순서로 우리가 밟아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과정을 그래도 튼튼히 밟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를 제대로 하자, 이런 생각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올해 2022년은 위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를 논의하기 위한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위드 코로나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위드 코로나가 가능하긴 한 것인가? 코로나19의 2년 동안의 그런 사회 경제적인 피해, 정신적인 피해를 어떻게 복구할 수 있는가? 그리고 시민의 일상 회복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다음 건강 재난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렇게 쏟아지는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는 차근차근 제대로 밟아가면서 준비를 해 가야 할 것입니다. 우선 일상적인 시기, 재난을 예방하고 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 거냐? 이런 점에 대해서 코로나19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먼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회 취약층의 보호와 안전망이 미비했고, 공공의료를 비롯한 공공인프라가 부족했습니다. 공간의 환경적, 건강적인 취약성도 갖고 있었고요. 사회적 관계망의 허약으로 인해서 돌봄 체계가 취약해지는 이런 이제 약점을 노출하는 문제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7개의 과제를 한번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위험 불평등의 개선입니다. 여기서는 위험에 대비할 능력의 격차를 해소하는 문제도 포함하면서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소득 양극화 해소와 사회보장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인간과 지구가 함께 건강한 원헬스의 그런 정책 지향을 가져가야 합니다. 네 번째는 감염에 취약한 공간을 친건강적인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공공의료 인프라를 지금보다 더 확충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여섯째, 지속가능한 튼튼한 공공 돌봄 체계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일곱째, 고용과 소득 불안정을 해소하고 새로운 사회 위험에 대비하는 생활 안전망을 재구축해야 합니다. 한편 재난 발생 이후에 대응과 복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도 함께 준비되어야 됩니다. 코로나19 과정에서 드러난 불균등한 자원의 배분, 지역사회 역량의 부족, 방역과 일상의 균형의 파괴, 그리고 연대와 협의의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계속해서 연결해서 보자면 8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과학기술을 활용하는 필수적 연구개발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9번째는 안전과 회복의 균형을 정하고, 10번째 인간안보의 거버넌스가 작동하도록 하고,
11번째, 회복력이 높은 도시로 총체적인 혁신을 추구하며 마지막으로 12번째, 모든 시민들에게 건강을 보장하고 건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재난에 강한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튼튼한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기반으로 해서 재난위험 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재난에 강한 건강도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처럼 호주에서는 이와 관련한 지침을 이미 개발해서 시행하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재난으로부터 빠르게 시민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회복력을 갖춘 도시, 이것을 우리가 목표로 세우고 차근차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건강 재난에 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여러 재난의 사례들을 분석해 보면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마존 산불, 북극의 폭염, 텍사스 한파, 코로나19, 베트남의 홍수, 레바논 베이루트의 폭발 사고, 이러한 이제 여러 사고들을 보아서 분석을 해보면 이러한 모든 재난들이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더 커다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더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특징에 대해서 좀 더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건강안보를 위한 그런 거버넌스가 좀 더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런 건강안보의 거버넌스의 위상이 높아지고 그리고 시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거버넌스를 운영해야 됩니다. 정부의 책무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시민의 참여와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을 존중하는 원칙,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인간 안보의 실현을 위한 건강서울 전략이라고 하는 보다 실천적인 계획으로 구체화해 보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인간 안보 실현을 위해 건강서울의 전략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건강 재난의 회복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인간 안보를 실현하겠다라고 하는 전체적인 비전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비전 하에 4가지의 세부적인 목표를 수립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째는 위해 요인의 관리, 그리고 둘째는 재난 취약성의 최소화, 그리고 셋째는 건강재난 관리 체계의 재정비, 넷째는 건강 거버넌스의 강화로 둘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4가지의 세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6개의 접근 전략을 세워볼 수 있겠습니다. 설명드리자면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새로운 소득 보장으로 현재의 그 제도를 정비하는 것, 그리고 셋째는 보편적인 건강보장 제도를 다듬는 것, 그리고 넷째는 건강한 공간을 우리 시민들의 생활의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리고 다섯째는 공공보건의료를 포함한 안전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 그리고 여섯째는 거버넌스의 다변화를 꾀하는 것,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6가지의 전략의 기초에서 세부적인 정책 과제들을 개발하고 추진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보자면 이제 그 기존의 건강정책과 보다 새로운 몇 가지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안보, 건강안보를 중심으로 한 건강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기존의 건강정책과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 몇 가지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시민의 건강안전보장이라는 차원으로 시민의 그 건강정책, 서울시의 건강정책의 범위와 대상을 조정하고 무게중심을 옮겨가는 것의 첫 번째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재난 시는 물론이고 일상적인 시기에도 건강의 격차를 해소하고
재난 대응력을 높여가기 위한 개인적 차원에서나 사회적 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의 강조점을 두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건강안보에 대한 정책적인 그 위상을 보다 높여서 책임성 있게 그런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 이런 점에서 그런 의미를 강조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기존의 건강정책과는 다소 다른 그런 이제 강조점과 뉘앙스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건강안보를 중심으로 한 시민 참여의 거버넌스, 그리고 그 거버넌스의 위상을 높이는 것, 이러한 거버넌스 체계의 개혁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의미를 두고 기존의 건강정책과의 차이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상에서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를 정리하고 건강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안전 보장을 위한 서울시의 전략을 설명드려 보았습니다. 세상은 매 순간 변화합니다. 그러나 과거의 경험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실천하려는 노력을 바탕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더욱 살기 좋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코로나19를 우리가 기억하고 재난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에 우리 모두가 함께해야 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끝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